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8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해당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인근에서는 폭력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이 물대포와 체류탄을 동원하여 진압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46명의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대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갈등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 마음으로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8월 21일 미 달러당 11,693루피아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4루피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8월 20일 공개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 경기와 고용 상황이 기대 이상으로 개선되는 만큼 금리 인상 단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져서 미 달러화가 강세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1일부터 시작된 잭슨홀 미팅과 22일 예정된 자넷 앨런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작용하면서 강세폭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앨런 의장이 이번 연설에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서 물러선 듯한 기미를 보일 경우 달러화 강세는 가파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의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원화는 8월 21일 미 달러당 1022.5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변동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과 19일에는 미 달러당 1017.5원으로 마감하면서 원화 강세의 양상을 보이다가 앞서 말씀드린 미 달러화의 강세 영향으로 미 달러당 1020원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100루피당 원화는 8월 21일 8.81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8월 21일 8.37%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5%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8월 21일 5,206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51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하루 평균 5조 6천억 루피아를 넘는 양호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수 상승 기대감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지난 월요일 6월 말 대외 부채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여 GDP 대비 34%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9일 실시된 제7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의 길었던 여정이 8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브라보오 후보 측에서 제기했던 사안들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조코 위도도 후보가 당선인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브라보오 측은 지난 7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인 부정을 저질렀다고 제소했었습니다. 9명의 재판관들은 3,0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 중 300여 페이지를 읽어내려가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코위 깔라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적, 조직적, 그리고 대규모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선거인 명부 문제였습니다. 즉, 브라보오 측은 선거인 명부가 상대편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선거인 명부는 각 지역별로 선거일 이전에 확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 선거일 이전에 해당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므로 현 시점에 이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브라보오 측은 전국에 걸쳐 선거인 명부의 10% 규모인 1,900만 명의 명단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이 해당 명단이 어떻게 부정과 연루되어 있는지도 또한 해당 명부가 상대 진영에 어떤 점에서 유리하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뚜렷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마무리되었고 오는 10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대외 부채는 6월 말 현재 2,849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채무 상환 비율이 48.3%를 기록했습니다. 채무 상환 비율이란 한 국가의 대외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외채 원리금 상환 비율 또는 DSR, 즉 Debt Service Ratio라고도 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의 외채 원리금 상환액을 같은 기간의 총 수출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재무 상환 비율은 지난 3월 말 46.4%였던 것이 6월 말 48.3%로 상승했습니다. 즉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의 거의 절반가량이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20% 내외의 비율로 관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채무 상환 비율은 원리금 상환액이 높아지면 상승하고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거나 수출이 증가하면 하락하게 됩니다. 채무 상환 비율이 상승할 경우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아서 외환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제 수지상의 취약성이 커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만디리 은행의 데스트리 다마얀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려스럽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저리의 해외 차입을 늘렸습니다. 매출이 외화로 결제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출은 외화로, 매출은 루피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해외 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도나 기업들의 해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가공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등으로 수출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소비 욕구는 늘어나고 있어서 대외 부채의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채무 상환 비율을 정책 당국자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카이룰 단중 경제조정부 장관은 남은 2달 정도의 임기 동안 재계의 신규 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무역부 장관, 투자조정청장, 내무장관, 중소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승인을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플랜테이션의 경우 모든 과정을 완료하는 데 866일, 산업체 794일, 운송 부분 744일 등이라고 합니다. 이에 카이룰 장관은 모든 승인 절차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투자조정청으로 하여금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헨드라 시레가 투자조정청장은 승인 절차가 복잡한 건 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규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각 부문별로 세세하게 적용되는 신규 법안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성과를 내려면 투자조정청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규제 철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과를 보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노력들이 최대한 성과를 거두어서 사업을 벌이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흔히 사회적 약자에게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상진 웨이는 인도네시아의 연료 보조금과 같이 가격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자카르타 소재 외신 기자 클럽이 주최한 자리에서 상진 웨이는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책이 실제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중 3분의 1 정도만 실제 저소득 계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가격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 방법을 사용할 경우 극히 일부만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유도연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약 30% 정도가 보조금 지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모로는 올해보다 약 8% 정도 늘어난 433조 5천억 루피아이고 이 중 84% 정도인 363조 5천억 루피아가 연료 및 전기료 보조를 위한 것입니다. 상진 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현행 보조금 정책이 현실에서는 불평등을 확대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귀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료 보조금을 없애고 시장 가격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규모도 크고 관련된 사람도 많다 보니 가장 민감한 경제 현안이 되고 있는 연료금 보조금 문제와 관련하여 오는 10월 새롭게 출범할 신정부는 과연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그리고 절감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 12kg 용기의 LPG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뿌르따미나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뿌르따미나에 따르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LPG 가격은 킬로그램당 1만 5천 루피아인데 정부의 가격 정책으로 현재 킬로그램당 7천 루피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손실 규모가 연 9조 루피아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초 뿌르따미나는 68%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려고 했었지만 당시 정부의 개입으로 17% 인상하는 데 그친 바 있습니다. 카이롤 단중 경제조정부 장관은 뿌르따미나가 손익분기점에 이를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가격 인상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언제 얼마나 인상할지는 뿌르따미나, 중소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무역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더 논의해야 합니다. 아무튼 신정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 정부에서 가격 인상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로 뿌르따미나의 현 대표이사인 카렌 아구스티아완이 사임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정부와의 갈등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들도 있었지만 하버드 대학 교수직의 제안을 받은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혼란이 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가 인도네시아의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휴대폰 제조 시설을 인도네시아 내에 설치할 것 같습니다. 산업부의 부디 다르마니 국장은 삼성의 월 생산 규모는 90만 대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빠르면 올해 안에 월 10만 대 규모의 생산을 시작하여 차츰 규모를 키워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5천만 명의 인구 중 30세 이하의 연령이 절반을 넘고 가처분 소득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비중은 현재 20%에 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전문가들은 수년 내로 스마트폰 사용 비중이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상수지 관리를 위해 500만 루피아 이상의 스마트폰에 대한 2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게 됩니다. 또한 최근 선진국 시장에서의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가 침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삼성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새로이 개봉된 영화가 사상 최대 흥행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을 다룬 영화 명량입니다. 8월 21일까지 1,5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 이는 1,400만 명을 기록했던 영화 아바타의 관객 수를 넘어선 것입니다. 나라와 수많은 부하의 운명을 짊어진 백척간두의 상황이 이어지는 속에서 그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돌아가신 모친의 영정을 바라보며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안감이 극심한 상황을 이겨내는 것도 결국은 가족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27일이면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도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역대 최대 흥행을 보인 역사적 영웅을 그린 영화,
그 영화를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서 한국의 역사와 그 속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